자본주의 TV입니다. 이번 주간 브리핑에도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을 먼저 짚어보고 지난 한 주 동안에 나온 경제 지표와 이슈, 이벤트가 시장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볼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이번 주 시장 뷰와 함께 투자 전략, 투자 포인트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중간 부분에 2차 전지 투자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시장 컨센서스와 자체 평가를 비교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주는 경제 지표보다는 기업 실적 발표에 의해서 움직인 시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특히 6개 대형 기술주를 보면 영업이익률 하락으로 우려를 주었죠. 테슬라를 비롯한 메타, 구글, 아마존, 엔비디아가 좀 부진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은 보합이죠. 섹터를 보면 원유가가 많이 올랐는데요. 70불대 초반에서 77불대로 상승했는데 이 부분은 오펙 플러스 국가들의 공급 축소 의지 또 중국의 부양책이 나오면서 유가가 상승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에너지 섹터가 가장 좋았고요. 또 실적 기반으로 상승한 존슨앤존슨을 비롯해서 헬스케어 섹터도 좋았습니다. 그리고 예상치를 넘어선 실적을 발표한 대형 금융주가 속한 금융주가 상승했고요. 구글, 메타, 넷플릭스가 속한 커뮤니케이션 주가 가장 부진했죠. 또 TSMC, ASML 이런 반도체가 대체로 부진하면서 테크 섹터도 저조했습니다. 지수별로 보면은 지난 한 주는 필라델피아 반도체와 나스닥 지수가 하락하고 다우 지수가 10일 연속으로 상승한 것이 특징입니다. 지난 20일 지수별로 좀 등락의 차이를 좀 보였는데요. 이 부분은 실적 우려가 나타난 테슬라, 넷플릭스, 또 금리가 급등하면서 반도체를 비롯한 성장 테크주 하락세에 따라서 나스닥이 급락한 것이 원인인데, 특히 20일 대만 반도체 업체 TSMC가 생성형 인공지능 수요가 생각보다 좋지 않다 이렇게 밝히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3% 이상 급락한 것이 원인입니다. 제가 볼 때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그동안 많이 오른 상승한 부분에서 차익 실현 심리가 커진 것이 가장 주된 원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지난주 경제 지표를 보겠습니다. 중국 경제 지표가 많이 나왔는데 중국 2분기 GDP가 전년 동월 대비해서 6.3% 증가했습니다마는 예상치보다 부진했고요. 소매 판매도 전년 대비 3.1% 증가했습니다만 예상치보다 부진했고요. 또 6월 산업 생산은 4.4% 증가했습니다. 이 부분은 예상치보다 상회했고요. 또 그러면서 인민은행 1년 만기 중기 유동성 지원 창구 대출 금리가 2.65%로 동결되었습니다. 중기 유동성 지원 창구는 중앙은행에서 일반 시중은행에 빌려주는 금리죠. 그러면서 중국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커졌고 그러면서 위안화 약세도 발생했고 추가 부양책을 기대하는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서 소비 회복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겠다라고 발표하면서 자동차, 전자제품 소비 촉진에 관한 조치를 내놓았습니다. 그 다음 중국 국무원에서 대도시 지역 리모델링에 관한 지도 의견을 심의 통과시켰고요. 이러한 부양책에 의해서 글로벌 원유가는 상승했습니다마는 중국 증시는 약세를 면치 못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다음 7월 18일 미국 소매 판매와 기업 실적에 대한 발표가 있었는데 6월 소매 판매는 전월 대비해서 0.2% 증가했습니다. 3개월 연속 증가세로 시장에서는 호조로 봤고요. 그렇지만 금액 기준으로 보면, 금액 기준이 아니라 거래량 기준으로 보면 전월 대비해서 부진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는 호조로 인식했습니다. 또 지난 분기 기업 실적이 예상치를 상회한 기업이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발표 기업의 약 75% 기업이 예상치를 상회했고요. 그렇지만은 이제 팩트셋에 따르면은 이제 이번 분기 실적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약 7%에서 9.5% 정도 이상이 실적 감소가 예상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 점으로 보면은 여전히 주식시장의 고평가 여부가 논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6월 산업 생산을 보면은 전월 대비 0.5% 감소했습니다. 예상치는 보합이었는데 다소 부진했죠. 2개월 연속 감소세고요. 고용지표, 고용보완지표, 경기선행지수를 보겠습니다. 고용보완지표로는 우리가 실업보험 청구권을 보는데 주간 신규 실업보험 청구자 수가 22만 8천 명입니다. 예상치 24만 명보다 감소했죠. 이 감소세는 오히려 이제 고용시장이 견조하다 이런 것을 보여주는데요. 4주 평균으로 봐도 청구권이 23만 건인데 전주 24만 건에 비해서 감소했습니다. 또 반대로 컨퍼런스 보드의 6월 미국 경기 선행지수는 하락했습니다. 전월보다 0.7% 하락했는데 예상치 0.6%보다 조금 더 컸습니다. 15개월 연속 하락했고요. 경기 선행지수와 실질 GDP를 보면 경기 선행지수에 따르면은 리세션이 온다, 경기 침체가 온다 이런 논란이 있는데요. 지금 그래프를 한번 보면 실질 GDP가 0 부근까지 떨어지다가 상승률이 0 부근까지 떨어지다가 꼬리를 들었죠. 왜냐하면 지난 1분기 2% 성장이 발표되었고 또 2분기는 2.4% 이렇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 선행지수도 끝부분을 보면은 꼬리를 들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과 연준에서는 경제당국에서는 연착륙이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죠. 또 침체 부분을 한번 보면요. 과거 2000년도와 2008년도 또 2020년도 이렇게 침체가 있었는데 회색 부분요. 침체가 있었는데 이 침체 때 보면은 실업자가 숫자가 일자리 숫자보다 월등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1에서 3, 또 1에서 6, 또 1에서 5까지 이렇게 급상승했는데요. 지금 전혀 이렇게 실업자 수가 일자리를 초과한 비율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리세션은 없을 거다 이렇게 통화당국과 경제당국이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미국 주택시장 지표를 보겠습니다. 주택시장 심리지수가 전월보다 개선되었습니다. 또 6월 주택 판매 가격이 상승했는데 22년 6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주택시장이 호조이다 이렇게 시장에서 해석했습니다. 반대로 냉각대 지표도 있었는데 신규 주택 착공이나 착공 허가 건수는 전월 대비 감소했고요. 기존 주택 판매도 전월 대비 감소했습니다. 개별 기업의
이슈는 생략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지난주 경제 지표와 이벤트를 종합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고용 보조 지표인 실업 수당 청구권이 하락하면서 고용 시장이 견조함을 보여주었고요. 또 테슬라, 넷플릭스 실적이 부진하면서 빅테크 실적에 우려감을 주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지금까지 실적을 발표한 약 75% 기업이 예상치를 상회했는데, 반대로 순이익이 전년 대비 9.6% 감소할 것이라는 예상도 있습니다. 기술주 고평가 이슈가 발생되면서 차익 실현 심리도 커졌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7월 FOMC 회의를 앞두고 금리 결정과 이후 메시지가 어떻게 될지에 집중하면서 주식시장이나 미국채 시장은 소폭 범위에서 움직였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주식 지수도 다우와 S&P는 상승했지만 나스닥은 소폭 하락했고요. 미국채 가격도 혼재가 있었는데, 금리를 보면 장기물 금리 같은 경우는 EBP 상승, 소폭 상승했죠. 거의 강보합 수준이고요. 2년물 단기 금리는 12bp 급상승했습니다. 이 부분은 7월 FOMC 회의를 앞두고 있기도 하고, 고용 보조 지표인 실업 수당 청구권이 감소하면서 또 주택 시장이 호조를 보이면서 단기 금리가 상승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음 달러화를 보면 달러화가 강세로 반전했는데요. 지수가 100 이하로 떨어졌다가 다시 100을 회복했습니다. 이 부분은 엔화와 유로화가 상대적으로 약세한 점에 원인이 있다고 이렇게 보여지는데, 엔화는 138엔까지 강세로 오다가 다시 141엔으로 이렇게 엔화가 약세로 반전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미국의 경제 지표가 견조하게 나오면서 또 7월 FOMC 회의를 앞두고 이런 점에서 달러화가 강세가 되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또 상대적으로 보면 그동안 달러가 과도하게 낙폭이 컸는데 반발 매수가 있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또 ECB에서 네덜란드 총재가 좀 비둘기파적으로 이렇게 발언을 했죠. 긴축 정책이 반드시 이렇게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발언을 하면서 계속해서 긴축이 될 수 있다는 이런 가능성에서 한 발 후퇴했다고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면서 유로화가 상대적으로 약세로 이렇게 반전되었습니다. 또 엔화 같은 경우는 이제 우에다 BOJ 총재가, 일본은행 총재가 YCC 정책 수정 의사가 없고 완화적인 정책을 계속 이어나가겠다, 이렇게 발언하면서 엔화가 약세가 되었죠. 그러면서 달러화가 강세가 되었습니다. 달러화가 강세화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유가는 상승했습니다. WTI 같은 경우에는 74불대여서 77불까지 거의 회복했는데요. 이유는 경기 연착륙이 전망되고 또 산유국에서 유가 지지 의사를 반복적으로 보이면서 또 중국 경기 부양 조치가 나오면서 유가가 지지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곡물가는 급등락을 좀 이어졌는데요. 아마 이 부분은 달러화 약세에서 강세로 바뀌면서 또 흑해 곡물 수출 협정이 파기되면서, 예를 들어서 밀 가격을 보면 부쉘당 6.3불이었다가 7.27불까지 급등했다가 다시 조금 후퇴했습니다. 미 국채 수익률,
금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10년물 장기 금리가 지난주는 소폭 횡보를 했죠. 지금 현재 3.83%입니다. 단기 금리 같은 경우는 횡보하다가 지난주에 소폭 12bp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4.84%이고요. 금리가 쉽게 떨어지지 않겠다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 부분은 경기가 여전히 호조세를 보이는 지표가 나오고 있죠. 그러면서 근원 인플레가 과연 쉽게 떨어지겠느냐 이런 논란이 있고, 또 연준 통화당국에서 긴축 의지를 조기에 후퇴하기는 어렵다. 금리 인상을 조기에 종결하기는 쉽지 않겠다. 이런 시장의 분위기가 반영되는 것 같습니다. 채권 시장, 특히 채권 시장에서요. 금리 인상 부분은 이번 7월 26일은 거의 100%에 육박하게끔 25bp 인상을 이렇게 베팅하고 있고요. 그 이후로는 동결 쪽에 베팅 가능성이 9월 달에는 83%, 11월 달은 68%, 12월 달은 63% 이렇게 동결 쪽에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투심은 여전히 극탐욕지대에 있는데요. 그렇지만은 풋콜 레이시오를 한번 보겠습니다. 풋은 주가가 하락한다는데 베팅을 하는 것이고요. 콜은 상승한다는 베팅인데, 콜 비율이 월등히 높다가 지난 일주일 사이에 풋 옵션에 베팅하는 수가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풋콜 레이시오가 다소 상승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역시 빅테크가 주춤하면서 차익 실현 매물이 많이 쏟아져 나온 것이 아닌가. 또 그러면서 다소 콜 옵션을 좀 철회하고 풋 옵션에 조금 더 베팅이 늘어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연준 자산을 보면은 지난 3월 초 뱅크런 발생이 하면서 유동자산이 늘어났는데요. 즉 유동성을 좀 증가시켰는데 다시 3월 초 이하로 이렇게 총자산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한국 2차전지 고평가 여부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지난주에 말씀드린 에코프로를 보면은 시장 컨센서스가 PE가 포워드 PE로 추정 이익을 감안한 거죠. 70이었는데 제가 연말 기준으로는 한 44가 될 거다. 그러면 과도하게 평가된 것은 아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PE 충분히 더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이번 주에 에코프로 BM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주가가 7월 21일 기준으로 38만 1,500원인데 23년 추정 이익으로 시장 컨센서스가 PE가 101입니다. 목표 주가가 29만 4천원이고요. 제가 23년 말 정도로 보면 24년도 실적을 어느 정도 가져왔고요. 그래서 보면 예상 PE가 73 정도로 이렇게 내려올 수 있습니다. 예상 주가는 한 44만 원, 대입하면 PE가 한 73 정도인데 과도하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PE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장기적인 입장에서 한 3, 4년 이상 장기적으로 가져간다 하면 계속 가져가도 나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단기적으로 보면은 더 좋은 수익률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교체해도 무방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목표 예상 주가하고 현재 주가 이렇게 괴리를 보면 한 15% 정도 이렇게 충분히 더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장비업체 PNT를 보면 시장 컨센서스가
지금 PE가 22.3입니다. 자체 평가도 연말 기준으로 약 한 23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목표 예상 주가는 한 9만 원 정도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 2, 3년 정도는 지속적으로 성장을 가져갈 수 있는 업체이고요. 이 부분도 예상 주가와 현재 주가 계리율이 한 14% 정도. 이 부분도 과도하게 평가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지금 다른 교체 종목으로 상승률이 더 큰 것이 많이 있다. 그래서 교체할 수 있는 기회도 되기도 합니다. 삼성 SDI를 보면 지금 셀 업체가 다소 좀 저조한데요. 현재 주가가 68만 6천 원, 추정 PE가 한 23 정도 됩니다. 제가 자체 평가해 본 결과 연말이나 연초에 예상 PE가 한 19 정도 됩니다. 그러면 예상 주가가 한 84만 원 정도 이렇게 갈 수 있죠. 그래서 계리율이 좀 더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22%고요. 투자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주요 일정을 보겠습니다. 이번 주는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중요한 지표와 이벤트가 많이 있습니다. 24일은 미국 7월 서비스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가 있고요. PMI. 이 부분도 중요하죠. 25일에는 한국 2분기 GDP 성장률 발표가 있고 또 미국의 5월 주택가격 지수가 나옵니다. 또 컨퍼런스 보드에 7월 소비자 신뢰 지수가 나오고요. 26일에는 모기지 신청 건수가 있습니다. 또 6월 건축 허가 승인 건수가 있고요. 또 6월 신규 주택 판매 데이터가 나오죠. 7월 27일 목요일에는 미국 페드 금리 결정이 있죠. FOMC 성명서가 있고 또 의장 기자회견이 있습니다. 또 동시에 유럽 ECB 금리 결정이 있고요. 미국 2분기 GDP 발표가 있습니다. 2분기 개인 소비 지출 물가지수 PCE가 나오죠. 또 신규 실업보험 청구권이 있고 28일에는 금요일에는 6월 개인 소비 지출 물가지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6월 PCE죠. 미시간대 7월 소비자 심리지수와 기대 인플레가 발표되고요. 특히 24일에는 나스닥 100 지수 리밸런싱이 있죠. 이번 리밸런싱에는 종목 교체는 없다고 합니다. 다만 빅테크 가중치를 좀 축소하고 중소 나머지 기업의 가중치를 좀 높일 것으로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빅테크 지분을 일부 매각하는 자금이 중소기술주에 유입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는 전문가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과거에 보면 크게 변동된 부분이 없다 이런 데이터도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지난주에 빅테크 실적 우려와 함께 차익 매물이 나왔다는 것은 이번 주에 좀 이 리밸런싱과 연계해서 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상하기로는 엔비디아와 마이크로소프트 비중이 크게 하향되지 않을까. 또 브로드컴 비중이 크게 상승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이번 주 시장 뷰를 좀 정리해 보면요. 미국과 유럽에서 기준금리 결정과 통화당국의 경제 전망과 긴축 강도에 대한 메시지가 나오겠죠. 미국의 2분기 GDP 성장률 또 6월 개인 소비 지출 물가지수가 나오고요. 기대 인플레 이런 중요한 경제 지표나 이벤트가 많아서 금리와 주가 지수의 변동성이 좀 클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번 주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주요 기업의 분기 실적이 발표됩니다. 현재 연착륙 기대감을 주고 있어서 기업 실적 쇼크가 나오지 않으면은 주가 지수는 안정되게 움직일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즉 상방과 하방이 모두 좀 제한된 범위에서 움직일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오히려 주가보다는 지표 발표에 따라서 금리 변동성은 좀 상당히 커질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국채 가격이 크게 움직일 것인데요. 아직 인플레 목표치가 한참 못 미치기 때문에 페드가 시장 우호적으로 이렇게 금리 프로세스에 대한 메시지를 내지는 않을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 점에서 금리 변동성이 좀 커질 것이고 장단기 금리가 상승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또 경기 회복세가 예상이 되고 있고 고용지표, 임금 상승률, 소매지표가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가운데 애틀란타 연은의 GDP 추정 모델에 보면 2분기 GDP는 2.4%까지 성장할 것으로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과 긴축 프로세스가 여전히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실업률 3.6%, 평균 시간당 임금 4.4%, 소매 판매 연속 3개월 증가세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인플레와 고금리 긴축이 조기에 종결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기업 실적은 오히려 우호적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보면 주가가 하방이 지지될 것이고 또 그렇다고 해가 상승으로 쭉쭉 뻗어갈 수 있느냐? 그렇지는 않다. 왜냐하면 긴축 프로세스가 조기에 종결되지 않는다는 그런 메시지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는 박스권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여전히 주가의 고평가 속에서 풋옵션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도 또 차익 실현 심리가 커진 것도 상방을 제한하는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폭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은데 보수적 운용과 수익성을 추구하는 운용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냉각된 지표도 있죠. 경기 선행지수가 하락하고 있고 산업생산이 감소세에 있습니다. 선행지수가 15개월 연속 하락하고 있고 산업생산이 2개월 연속 하락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기업 실적이 예상치는 상회합니다마는 7 내지 9% 하락을 예상하고 있고요. 단기 시장금리가 거래물가지수와 임금 상승률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추세적으로 보면 기업의 자본 비용 증가로 주가 전망에 부담을 주고 있고요. 또 단기 시장 금리가 물가지수, 임금 상승률을 초과하고 있기 때문에 가계의 소비 심리를 위축시킨다. 그래서 기업 실적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런 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 입장에서 보면 포트에 좀 안정성도 보강을 해야 된다. 또 캐시플로 창출 능력이 좋은 종목으로 집중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고요. 장기 미국채 일정 비율을 확보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번 주 투자 포인트를 좀 정리해 보면 저 같은 경우는 2차 전지와 빅테크 비중은 지난주부터 소폭 줄여가고 있습니다. 차익 실현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국내외 반도체 또 중형 규모의 기술주
종목으로 조금 교체하고 있습니다. 장기금리가 상승하면 미국채 편입을 지속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30년물 수익률이 금리가 한 4.0% 초과하면은 일부씩 편입하고 있습니다. 연착륙이 예상되고 침체가 예상되고 달러 약세 등 다양한 경제 환경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어느 한 방향으로 일방적으로 이렇게 결정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포트도 조금 다양성을 좀 추구하고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금구리 광산회사 베리골드도 일부 편입하고 있고요. 국내외 성장주에도 관심을 가지고 운용하고 있습니다. AI, 산업중간재, 미용의료, 한국의 미용의료 IT 솔루션 업체를 보고 있습니다. 포트폴리오 원칙을 준수하려고 합니다. 주식 50%, 채권 20%, 현금 30%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시장 흐름과 투자 포인트 전략까지 공유했습니다. 감사합니다.